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당직 사병의 일방적 오해나 억측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을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은 보조금과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새로 재산을 등록한 의원들의 총선 전후 재산 총액을 분석한 결과 1,7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00억 원 넘게 늘어난 의원도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첫날, 서울 지역 카페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뛰어앉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비대면 배달 주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원들은 밀려드는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질주에 내몰린다고 하소연합니다. 네, 일반 뻥 뚫린 도로에서는 100km 간 적도 있죠. 스가 관방장관이 7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습니다. 스가 장관은 모레 임시국회에서 일본 총리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추 장관 아들은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뉴스A는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두고 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국회와 검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안 침묵했던 추 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동안 쌓인 의혹들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이 휴가 연장 특혜서를 제기한 데 대해 오해와 억측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듭 배우설을 주장하며 당직 사병을 겨냥했는데요. 야당은 지난 대선 때 이렇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집권 후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두고 당직 사병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제보자를 겨냥했습니다. 좋게 보면 이 당직 사병이 오해를 한 겁니다. 자기 기억을 더듬어 보고 달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 장관은 당직 사병의 억측이라고 했습니다.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입대 당시 자신은 야당 대표라 군에 청탁을 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배우설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야당은 내부 고발자인 당직 사병을 향한 여당 공세를 제보자에 대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순실 사태를 폭로했던 노승일 씨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크다고 노승일 증인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안 예, 됩니다.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하지만 여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은 범법자로 불렸습니다. 비리 수사관 김태우라는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 행위. 국민의힘은 당직 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직 사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추미애 장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소설을 쓰시네. 추 장관이 야당 의원을 향해 내뱉었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우리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계셨죠? 네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49일 만인 오늘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야당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던 추 장관의 답변 태도는 누그러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 용산으로 자대를 배치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난수 추천 방식으로 이뤄져 청탁 개입 소지가 없다고 밝혔고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하지만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장관님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야당의 사퇴 요구엔 검찰 개혁을 운명처럼 수용하겠다며 분명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특임 검사를 도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하려고.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검찰 개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본부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특임검사나 특수본 설치해서 이 사건 수사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겠죠. 페이스북에서 원칙주의자로 살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주의자라면 당당하게 특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받는 것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무위원 인사재청권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추 장관 경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까지 느끼는 점은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으면 해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은 앞서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야당이 고발한 건 지난 1월인데 이 8개월 만에 검찰이 처음 소환한 겁니다. 의혹의 당사자를 너무 늦게 부른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 마침 소환 당일인 어제 엄마인 추 장관이 올린 SNS 글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불러 조사한 건 일요일인 어제였습니다. 지난 1월 야당 측이 추 장관과 서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군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8개월 만에 서 씨를 처음 소환한 겁니다. 평일에 소환 조사를 받은 당직 사병 등과 달리 주말에 출석한 서 씨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게 카투사 복무 시절 병가 연장 관련 특혜 의혹 등을 추궁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서 씨를 불러 조사한 건 맞다면서도 조사 시간이나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 씨 소환 하루 전인 그제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보좌관은 서 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걸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그게 있었습니다.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자는 건데. 추 장관은 아들이 소환된 어제 SNS에 아들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에 부담을 주는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서 씨 통역병 파견 요청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추 장관이 고발당한 사건도 동부지검 형사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미애.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양한 감정 변화를 보였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라인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오로지 검찰 개혁을 저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국민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 같으면 그런 전공을 했고 또 의학도 된다라고도 하면서 그 공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 다 무시하고 갑자기 청탁이 들어오니까 이걸 그 제비뽑기로 돌렸다 하는 건 좀 통화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맡겨 놓으시죠, 의원님. 감정을 다양하게 드러냈군요. 네. 다만 이 아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화도 오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탈룡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네, 또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게 대정부 질문인데 네. 질문은 안 하고 추 장관 옹호 발언만 하다 내려갔다면서요. 네, 김종민 최고위원은 정부의 질문은 안 하고 PPT까지 만들어 와서 추 장관을 변호했습니다. 엄마 찬스다, 특혜 휴가다. 이렇게 욕먹는 게 합당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좀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의장도 김종민 최고위원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침소 봉대 금지. 보통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릴 때 침소 봉대한다고 하는데 네. 사진의 저 사람은 누군가요? 네, 친문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진해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입니다. 동부지검이면 이 추 장관 아들의 수사를 맡고 있는 그곳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 검사는 대구에서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서울 동부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오늘 SNS에 지난 6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장례 휴가를 마친 뒤 복귀한 적이 있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본인도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이 추 장관 편을 들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네. 병가와 장례 휴가를 같이 비교한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병가 연장을 할 때 특혜 여부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 가족의 장례를 치른 뒤 증빙 서류를 내지 않은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같은 것처럼 비교한 겁니다. 사실 진 검사는 그동안에도 친여 성향을 많이 드러내 왔었죠.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야당을 숭구리당이라고 지칭했고요. 얼마 전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이문정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으로 갔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야호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네, 이 정치적 중립은 검찰 개혁 이전에 검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개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부인했죠.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횡령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재판에 넘긴 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이사 A씨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과 자신이 대표였던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자금 등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며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니언은 지난 5월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가 정대협에 7,920만 원을 기부 증여한 것도 유니언 등이 길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것이라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업에서 받은 지정 후원금으로 경기 안성쉼터를 7억 5천만 원에 사들인 것도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니언은 정대협 사업 관련 국고와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 42억여 원을 모집한 혐의 등 총 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대협 자금 등을 이용해 딸 유학비나 아파트 구입에 썼다는 의혹이나 유니언이 아버지를 안성쉼터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다는 의혹, 안성쉼터 헐값 매각 의혹 등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니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다른 혐의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게 이스타항공 사태를 책임지라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창업주인 이 의원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나섰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의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상직 의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 사전 조치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250억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고 최근에는 600여 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공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하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생각이 다릅니다. 조종사 노조는 이 의원 보좌관 출신 임원의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언론이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스타가 이상직을 꺼내고 누르고 잘 지나가요.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국힘을 꺼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국민의힘은 이상직 의원을 향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습니다. 편법 재산 대물림과 차명주식 논란, 각종 횡령 등 모든 의혹과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직 의원 측은 이스타항공 경영 일선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전북 조직을 총괄한 친문계 의원으로 정부 출범 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재산이 당선 전후로 달라져서 논란이었죠. 시민단체가 이번에 신고 의무가 있는 175명 의원의 재산 신고액을 전수 분석했는데 5달 만에 1,70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의원 한 명이 800억 넘게 불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 175명이 후보자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3,18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에선 4,92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5달 만에 1,700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증가액이 가장 큰 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전 의원의 재산은 선거 전보다 866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288억 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72억 원 늘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신고액이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 의원 모두 자신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실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신고 재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또 경실련 분석 결과 부동산 신고액이 5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11명이나 있었습니다.
증가액이 가장 큰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아파트 잔금을 선거 이후 치르면서 신고액이 달라졌을 뿐 부채를 포함한 재산 총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산 변동 과정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와 국회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을 주는 게 적절하냐는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정대로 준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오늘 얘기부터 강은하 기자와 들어보시죠. 통신비 원래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비대면 사회에 사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작지만은 통신비에 보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청와대도 힘을 보탰습니다.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를 빚내 편성하는 비상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2만 원에 대한 효과성보다 언젠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10명 가운데 6명이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추석 전에 통과되면 이번 달 통신요금에 반영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통신비 지원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만의 소비 살리기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쓰면 최대 25%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경기도 지역화폐 발급 건수가 폭증하고는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삽니다. 경기도가 지난 9일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발표한 이후 지역화폐 발급이 대폭 늘었습니다. 수원시 지역화폐는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 8일 150건에서 하루 만에 2,000건으로 발급이 12배 늘었습니다. 고양페이는 108건에서 1,762건으로 15배나 급증했고 안양사랑페이와 부천페이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배가량 발급이 증가한 겁니다.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기존 10% 외에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카드에 1인당 20만 원 이상 충전하고 오는 18일부터 2달 안에 모두 쓰면 기존 인센티브 2만 원에 3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까지 총 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으로 받았던 이들이 이번에 지역화폐에 몰리면서 발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걸 안 받으신 분들이 여지껏 있긴 있으시니까 이번에 다시 소비지원금 발표한 날짜부터 늘기는 거죠. 경기도는 8천억 원 이상 소비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만 원 그걸 얻으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저도 그 5만 원 때문에 좀 많이 살려고요. 지역화폐는 가족 수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모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정부는 통신비 2만 원, 경기도는 지역화폐, 여기에 제주도가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사무실 앞에 안내 포스터를 붙입니다. 주민들에게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한 정보를 알리려는 겁니다. 지난 8일부터 아동과 청소년, 만 62세 이상의 도민들이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겁니다. 제주도는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만 19세부터 만 61세까지의 제주도민들도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인구 67만 명이 무료 접종 혜택을 보게 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은 독감 예방이 코로나19 예방이라며 도지사 특별명령으로 1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발열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백신을 한다는 그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 독감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게 병세가 늘어나는데 그런 것에 지원한 게 차라리 낫지. 야당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고위험군 우선 접종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유행철이 겹치면서 독감 백신 접종 문제가 정치권 논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 이 방역을 위해 2.5단계로 올렸다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단계로 완화한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충을 밝혔습니다. 다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 카페와 출입이 풀린 PC방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충도 이해는 되지만 방역만 놓고 보면 불안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점심시간이 되자 커피를 마시려고 온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완화 덕분에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작은 테이블에 6명이 둘러앉아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마주보고 노트북을 펴고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의무적으로 좌석이나 테이블을 띄어앉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여기 안에 먹고 왔는데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돼 성인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된 PC방에도 손님들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영업재개 첫날 이용객 수는 많지 않았고 음식 판매나 취식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수기사님도 안 돼요. 흡연식도 나갔고 정수기사님도 또 물 먹는 이거 마스크 벗는 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직원들도 먹으면 안 되고. 하지만 손님이 늘어도 뛰어앉기 같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의무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평가해 거리두기 조치에 변화를 줄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 방역이 2단계로 내려오면서 영업 제한은 풀렸지만 방역 수칙은 늘어났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카페와 제과점 가실 때 출입자 명부는 써야 하는지, 인원은 제한된다는데 들어가도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다혜 기자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장 안에서도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이디야,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같은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동네 카페나 빵집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나 제빵점을 찾는 경우들이 많고 프랜차이즈형으로 조금 특정해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한 것이고요. 일괄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제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앉거나 테이블 간 띄어앉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음식점은 인원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동네 제과점도 음식점과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업주는 물론 방역 수칙을 어긴 손님도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영업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허용된 곳들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300인 미만 학원과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은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 출입명부는 수기식이나 전자출입명부, 즉 QR코드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PC방만 수기식은 안 되고 QR코드 방식만 쓸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만큼 이 방문자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라면이나 과자 등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잠시 마스크를 벗고 물이나 커피 등 음료를 마시는 정도는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혼선을 빚는 일이 되풀이되자 좀 더 정교하게 단계를 설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지금이라도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 헷갈리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긴급 지원도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 되고 또 감성주점은 되는데 콜라텍은 안 됩니다. 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주들이 역차별이라고 항의에 나섰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100명 넘는 전국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 즉각 처리로 최소한의 생계 대책 마련하라. 룸살롱, 클럽 등 유흥주점은 고위험업종으로 분류돼 수개월째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종 유흥주점들은 대출도 끊어놨어요. 문 닫으라 하고 지원금도 안 나오고 세 가지를 다 막아놓고 어떻게 잘라 그러는 거예요. 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술을 팔고 노래도 부르지만 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입니다. 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도 대부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200만 원씩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유흥주점이 일반 주점보다 향락의 정도가 높아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식품 접객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 차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나이트 같은 데는 3억 이상씩을 영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돈을 내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할 테니까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무도장 운영업에 속하는 콜라텍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술을 파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춘다고 해서 유흥으로 묶은 거죠. 요구하는 게 문을 열어달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보살펴달래. 업종 성격과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만큼 고위험시설 전체에 차별 없는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올해 들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의 그늘인데요. 건설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 일부 배달원들은 무법자처럼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 사정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내달립니다. 주위를 살피는 대신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헬멧을 안 쓴 배달원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라서 안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가. 와, 우리 아들이랑 부자들이더라고요. 동작구의 한 삼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토바이가 신호를 안 지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30분간 오토바이 최소 23대가 초록불에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신호를 안 지키는 건 마찬가지. 인도로 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올해 상반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늘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길래 저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었는데 그 오토바이가 우리를 박은 거예요. 쾅 하고서 앞으로 튕겨가지고 엄청 놀랬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생겼죠. 배달원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빨리, 많이 배달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 하면 그냥 막 전체적인 저리와 영수증만 안 하면 괜찮고 그리고 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사각형으로 돼서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꺾거나 가린 모습도 포착됩니다. 한 60에서 80km 정도. 네, 일반 뻥 뚫린 도로에서는 100km 간 적도 있죠. 강제 배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달 수요는 늘었는데 배달원 수가 그만큼 늘지 않아 한 번에 여러 음식점을 들러 제품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원래 하루에 40군데 정도 갔거든요. 코로나가 생긴 다음부터는 바로 80군데. 배달 업체에서는 배달 건수를 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 지키고 가다 보면 솔직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제 시간 안에 배달 못하면 손님 간에 컴플레인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 빨리빨리 해달라 강제 배차를 다 집어넣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원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비가 오고 강제 배차는 들어오고 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사고 났다고 얘기했는데 약 사서 발라라. 그 다음날 출근해라고 해가지고 막 면허를 취득해 숙련도가 낮은 배달원이 한 번에 많은 주문을 소화하려고 하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바 자리가 별로 없고 대회는 항상 기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 쉽거든요. 초보 같은 경우는 하나나 2개 정도 하고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 배차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계속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1륜차 사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빠른 배달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선인 건 안전인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솔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8명, 이틀 연속 2자릿수를 기록하며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의 항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면역을 가진 항체 보유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단 면역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스크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09명으로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생은 이틀째 2자릿수를 기록했고 세종, 충북 등 7개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문 판매 설명회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국내 항체 보유율 2번째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수집된 1,440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일반인 1명에게서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항체 보유율은 0.07%, 국민 중 코로나19에 면역을 가진 사람이 극히 적다는 뜻입니다. 지난 7월에 공개된 1차 조사에서도 3,055명 중 1명만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결과는 표본이 작고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시작된 8월 15일 이후 검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잠복 감염 또는 무증상 감염률을 찾기에는 검사의 숫자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조금은 아직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체는 몸이 바이러스와 싸운 증거로 항체 보유율이 낮다면 그만큼 바이러스에 노출된 국민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집단 면역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백신 개발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재활용품 버리는 것도 비싼 돈이 든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쓰레기를 빈 공장이나 창고를 빌려서 버려주는 투기 업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구속까지 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밤 늦은 시각 김해의 한 공장. 25톤 화물 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경찰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온 온갖 폐기물이 뒤섞여 제 키를 뛰어넘을 만큼 높게 쌓였습니다. 비닐이나 고무처럼 생활 폐기물은 물론 성명 같은 건설 폐기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소각이나 파쇄 등 정상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입니다. 이 공장에 버려진 쓰레기만 3,000톤이 넘습니다. 한 번씩 좀 바뀌었는데
일로 가까이 가면 딱 모르니까 쓰레기 나오고. 폐기물 불법 투기 일당은 경기와 경북 등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며 사업장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미리 임대한 빈 공장에다 몰래 버리고 도주한 겁니다. 통당 20만 원 정도 가량을 하게 됩니다. 톤당 8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하고 불법 투기를 한 것입니다. 최근 폐기물 해외 수출이 어려워지자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런 방식의 불법 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 투기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빈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이른바 기업형 폐기물 투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속보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민곤 기자, 법원의 판단이 아직 안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나와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곳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는 오후 3시 20분쯤 끝났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반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운전자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질문을 해봤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체포 당일 석방된 뒤 오늘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운전자가 응급실을 2차례나 찾아 진정제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에 함께 탔던 4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은 을왕리 사고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딸이 엄벌을 바란다며 쓴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5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패딩 점퍼로 얼굴을 가린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얼굴을 공개하라는 누리꾼들 반응 많은데요. 신상 공개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고유정이나 안인들, 김성수 같은 강력범들이죠. 현행법상 신상 공개는 살인 같은 특정 강력범죄 사건 중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또 충분한 증거에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운전자의 혐의는 살인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신상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가능할까요? 살인죄는 목숨을 앗아갈 의도, 고의성이 쟁점인데 우리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과실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 부분은 잘못은 맞지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사실 보지는 않고 보통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이 법 취지가 무색하게 음주사고를 따르죠. 팩트맨이 윤창호법 적용된 판결을 살펴보니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는 징역 8년, 창원에서 시속 158km 음주 질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에 참고가 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음주운전 사망 시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윤창호법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아주 쉽지 않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등 해외에서는 음주 사망사고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고 2급 살인죄 적용에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3년 전 미국과 북한은 전쟁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리 영화 강철비에 나오는 비슷한 공격 장면이 연출될 뻔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미사일이 터지며 지상에 있는 수백 명을 순식간에 몰살시킵니다. 북한 쿠데타 세력이 미군 다연장 로켓을 탈취해 북한 지도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영화 강철비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영화가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엮은 책에서 전쟁 직전까지 갔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2차례 발사했고 주한미군은 바로 다음 날 에이테킴스 실사격 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한 발에 자탄 300여 개가 들어있어 축구장 3-4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는 강철비입니다. In a combined U.S. ROC effort today,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and the 8th U.S. Army launched 2 Army tactical missile systems and 2 Hwangmu-2 missiles. 강철비는 동해에 뿌려졌지만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위치한 관측소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 쏜 경고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겁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김 위원장 별장과 SLBM 잠수함 기지가 있는 원산과 심포 폭격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해 9월 괌에서 출격한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심야에 NLL을 넘어 무력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자국 우선의 판단이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병력 배치나 군사 작전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검토됐던 군사 옵션들은 언제든 다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미국 LA에서 괴한이 경찰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경찰을 향한 분노 범죄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에 모자를 쓴 흑인 남성이 순찰차 옆으로 다가갑니다. 곧이어 권총을 꺼냈고 앞좌석에서 여러 차례 총을 쏜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기습 총격을 받은 경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중태입니다. 총상을 입은 경찰관들은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참들로 당시 지하철역 근처에서 순찰 근무 중이었습니다. That was a cowardly act. The 2 deputies were doing their job, minding their own business, and watching out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on the train. 현지 언론들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매복 후 총격을 가한 계획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영상을 SNS에 올리고 세게 때려야 할 동물이라고 괴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관들이 숨진다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흑인 총격 사건에 항의하며 반경찰 구호를 외친 시위대 행동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수술 중인 병원 앞에 몰려가 경찰들이 죽기를 바란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남성 1명과 라디오 방송 기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That this is a country in which that sort of behavior is unacceptable, abhorrent. 경찰은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인 흑인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예상대로 스가 관방장관이 70%가 넘는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스가 요시히데君をもって当選者と決定いたしました. 이변은 없었습니다. 아베 정권 계승을 전면에 내세운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새 총재가 됐습니다. 당내 5개 파벌의 지지로 전체 70%의 득표율을 기록해 다른 2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安定をした生活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安倍総理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継承し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건강 악화로 7년 8개월 만에 물러난 아베 총리 역시 스가 총재를 지켜 세웁니다. 菅義偉新総裁を先頭にコロナ禍を乗り越えて輝く日本を築かれ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스가 신임 총재가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정권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한 만큼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한파인 니카이 간 사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安倍総理への影響力は日本会議であるとかですね、周辺のそういう人たちの影響を受けやすい環境にあった。安倍政権とはまた違う。 스가 총재가 올해 임시국회에서 일본 총리로 지명되면 곧바로 개각을 단행해 내년 9월까지 일본을 이끌게 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러라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닌데 싶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운전자 좌석은 비우고 술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는 테슬라 차량. 운전석은 텅 비어 있고 조수석과 뒷자리에 앉은 젊은이들이 흥에 취해 노래를 부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은 채 차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인 겁니다. SNS를 통해 이 영상이 퍼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오토파일럿 기능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지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면서 50km 거리를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쓰러져 있는 트럭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독일 법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반자율주행 기술인데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구현 중인 자율주행 기술은 총 5단계 중에서 2단계에 불과해 맹신은 금물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달 들어 딱 열흘 만에 무려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주식 등 투자 열풍으로 무섭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최근 신용대출을 받은 30대 직장인, 받자마자 모두 주식에 넣었습니다.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린리지 관심이 생겨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60% 정도 된 것 같아요. 담보 없이 빌려주는 신용대출은 내야 할 서류도 주택담보대출처럼 까다롭지 않아 3040 세대가 선호합니다. 직장 정보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자화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도 금방 끝나지만 비대면으로도 접근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매달 수조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열흘 만에 1조 1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 4조 원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이른바 영끌이나 빚으로 투자한 자산의 거품이 꺼지면 한 개인에서 금융사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용대출 전체를 막으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신용이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빌려줄 때 여건을 까다롭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이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전용되거나 주식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프로야구 NC의 리그 1등 비결에 루친스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등 남편이 될 수 있는 비결 또한 루친스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루친스키의 부인이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손등에 로진을 묻히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루친스키는 시타를 위해 타석에 섰는데요. 부인이 던진 공에 이렇게 빙그르르 돌며 큰 동작으로 스윙합니다. 와이프 할 때는 저렇게 액션이 커져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나온 영상 편지에는 눈물을 닦는 연기까지 선보이네요. 1등 투수이자 1등 남편 NC 루친스키입니다. 배트가 부러지며 타구가 2루수 키를 넘어가는데요.
김상수가 점! 이걸 잡아냅니다.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타구를 민병헌이 빠르게 따라가 점! 잡아냅니다. 투수의 만세를 부르는 호수비입니다. 여기 또 만세를 하고 있는 투수가 있습니다. 잘 맞은 타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가려는 순간 최지훈이 점프해 잡아냅니다. 감독의 표정은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고 홈런을 뺏긴 타자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하늘이 유독 높고 푸른 계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으시죠? 체감상으로는 이미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기상학적으로는 가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상학적으로 가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9일간 지속되는 첫 번째 날의 가을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9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로 보고 있고요.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가을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날씨 키워드는 바로 큰 일교차와 가을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과 호남 동부, 제주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소낙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분이 있는데요. 이 추분을 기점으로 낮 시간이 짧아지고 일사량도 줄어들어서 점점 더 서늘해집니다. 이맘때 감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만들어지고 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누리꾼들이 스스로 내가 추미애다, 내가 당직 사병이다, 그들의 이름이 되길 자처하고 나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연대의 뜻을 밝히는 거겠죠. 이런 연대의 표현은 5년 전 프랑스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성역 없는 풍자로 유명한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무차별 총격 테러를 했고 충격받은 전 세계 시민들은 내가 샤를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다 함께 뭉친 건 이 역설적으로 언제 나도 이런 테러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를 홀로 이겨내기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폭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된 당직 사병은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까지 했는데요. 연대 없이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